됩니다. 함께하면 됩니다.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갑시다.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아쉬움을 남긴 채 내란 특검이 끝났지만 수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게 된 것은 있습니다. 윤석열의 내란 음모가 사전에 치밀히 계획된 것이고 윤석열의 재임 기간 그의 모든 초점은 대한민국의 부강이 아니라 오로지 정권 연장에만 맞춰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놀랍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윤석열이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했던 일을 보면서 왜 윤석열은 대통령이 되려고 했을까? 그의 프레지던시에 대한 인식에 꾸준히 의문을 던져왔습니다. 우리가 찾아낸 답은 그것이 권력이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가 그가 생각하는 최고의 권력이니까 오로지 권력만을 찾아 움직여온 그였기에 권력을 바라보고 대통령이 된 것에 불과하다였습니다. 어쩌다가 이런 비극적인 인물이 만들어진 걸까요? 오로지 출세만을 바라면서 남을 짓밟고서라도 나만 잘 되면 된다. 우리 가족만 잘 되면 된다. 언제부턴가 스며든 이런 풍조가 윤석열, 김건희 같은 괴물을 만들어낸 건 아닐까요? 오늘 아침 무거운 마음으로 생각해 봅니다.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마른 과일, 진 과일 다 소개해 드렸는데요. 조생귤은 내일부터 소개해 드리려고 그랬는데 지난번에 극조생귤 소개해 드렸는데 이번에 제주도 조생귤 아주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맛이 철철 넘칩니다. 여러분들 드시고요. 어제 정어리몰에서 숙취해소제이자 건강음료인 레디큐 소개해 드렸는데 연말 모임 건강을 위해서 하루 한 병 정도 드시면 좋습니다. 맛있게 드시길 바라고요. 꼭 술 아니더라도요. 건강음료로 드시면 좋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 또 새로운 제품 소개해 드렸는데요. 바로 리얼 망고 말랭이입니다. 감 말랭이 이런 거 많이 드셔보셨겠지만 망고 말랭이 이게 그냥 건 망고하고 조금 다릅니다. 훨씬 더 부드럽고 크기도 좋고 열대과일 망고를 말려서 만든 간식인데요. 한번 드셔보시면 정말 만족하실 겁니다. 강력히 추천합니다. 시중에서 판매하는 건망고하고는 완전히 품질이 다르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정어리몰에서 처음으로 소개해드리는 리얼 망고 말랭이 12봉지에 16,900원 무료 배송이라고 하니까요. 좋은 가격에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정어리몰 전화 1551-3158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주문 접수 도와드릴 겁니다. 전화로도 주문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백운기의 정치 1번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아주 의미 있는 뜻깊은 날입니다. 개인적으로 오늘이 제 방송 40년을 맞는 날입니다. 제가 1985년 12월 16일 KBS 기자가 된 이후 지금까지 40년간 방송을 계속해 왔습니다. KBS에서 33년 그리고 MBN, KBC를 거쳐서 백운기의 정어리 TV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분께 감사드리고 지금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방송 40년이라고 하지만 돌아보면 내세울 건 하나도 없고 부끄러움 가득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다만 한눈 팔지 않고 방송만을 해온 것에는 자부심을 느낍니다. 방송 40년 중에 백운기의 정어리 TV 지난 2년은 38년보다 훨씬 더 의미 있고 감사한 시간들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했던 정어리 TV 2년은 정말 귀하고 고마운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 방송 40년을 맞이해서 이렇게 또 선물을 보내주셨는데 고맙습니다. 카페지기님께서 예쁜 꽃다발 보내주셨고요. 이은주 반장님께서 또 이렇게 기념패를 만들어서 보내주셨는데 제가 받을 자격이 있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또 이렇게 정어리원들의 마음을 모아서 이은주님께서 기념패를 만들어 주셨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글을 써주셨는데 제가
좀 과분하고 읽기가 쑥스러워서 망설였습니다만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둠이 가장 깊은 순간 그 경계에서 묵묵히 세상을 지켜낸 한 파수꾼이 있었습니다. 백운기. 당신의 40년은 세월을 건너 흐르는 한 줄기 빛처럼 혼란의 시대를 조용히 밝혀주었습니다. 당신이 지나온 모든 순간은 흔들림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한 시대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명의 앵커를 넘어 긴 밤을 건너 세상을 지켜온 한 사람의 고귀한 여정을 기리고자 합니다. 그가 남긴 울림을 마음 깊이 새기며 진심 어린 감사와 존경을 바칩니다. 2025년 12월 16일 정어리언들의 마음을 모아 이은주 올림. 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처음 KBS 기자가 됐을 때는 군사 독재 정권 시절이었죠. 그 뒤로 KBS를 그만둘 때까지 제가 정말 훌륭한 언론인으로서 살아왔는가, 저에게 자문한다면 그렇게 답하기 힘든 부끄러운 시간이 많았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정어리 TV에서 제가 지난날에 아쉬웠던 부분들 다 고백하고 또 반성하고 함께하는 그런 시간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변함없이님께서 앵커님 방송 40년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하면서 축하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우리 최송화님도 백운기 앵커님 감사와 존경을 보냅니다 하셨는데, 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세 분 패널 소개하죠. 김성환 시사평론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방송 40주년 축하드립니다. 예, 정말 감사합니다.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쑥스럽습니다. 예.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뭐 한눈 팔지 않은 것, 그것에는 제가 좀 자부심을 느끼는데, 그렇지 않고 40년에 대해서 뭐 정말 축하받을 만한가, 그 부분은 좀 그렇습니다. 근데 40주년이라고 말씀하시길래요. 저는 몇 년 됐는지 세봤어요. 근데 저는 방송을 이제 데일리로 하기 시작한 지 저도 23년째 되고요. 그리고 언론계 들어온 지 27년 이렇게 되더라고요. 금방 시간이 지나간 것 같은데 이만큼 시간이 지났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언젠가는 여기 빨리 떠나야지 이런 생각들을 했었거든요. 근데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감히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시간인 것 같아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40년을 맞는 날 또 이렇게 언론계 후배인 김성환 평론가님, 전혜연 부원장님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하니까 더 제가 좀 의미가 있다고 느껴지네요. 앵커님 축하드리고요. 사실 언론인들이 윤석열 정부에서 너무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특히 박정훈 대령을 둘러싼 여러 가지 탄압, 그리고 최세병 사망 사건 이후에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전국에서 백운기의 정치 1번지가 선정적인 주제를 다룬 것이 아니라 우리가 꼭 다뤄야 될 주제를 다뤘다는 것, 그리고 저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것에서 너무나 영광스럽고 감사스러운 일입니다. 특히 백운기의 정치 1번지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탄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어리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정어리 떼를 만들었다는 걸 보면 솔직히 너무 부럽기도 하고 앞으로도 정어리들과 함께 정론 직필, 권력에 대해서 날카롭게 비판하는 언론의 기능을 더 잘해 주실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소영 변호사님, 지난주에 많이 뵙고 싶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재판 때문에. 앵커님 방송 시작하셨던 1985년 12월 16일, 그로부터 3일 뒤에 제가 태어납니다. 저는 사실 생각하시는 것과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 젊으셔가지고 이렇게까지 차이 난다고 생각을 못했는데, 저는 이제 대구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제 머릿속에 있는 어른들은 다 하나같이 완전히 이제 저기 국민의힘 쪽으로 치우쳐 계신 분들이라, 그냥 이렇게 연세 있으신 분들이 다른 목소리를 내는 거를 보는 것만으로도 막 상처가 치유가 돼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정어리언과 함께 이 방송 하고 있는 것이 개인적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기쁜 일이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오늘 또 축하 메시지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부산이 대희님, 앵커님 40년 하셨습니까? 50세쯤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소년공 출신이었나? 부산이 대희님은 항상 재치 있는 문자로 우리한테 즐거움을 주시는데,
언제는 뭐 할배라고 그러더만은 뭐. 박승만님, 배궁 앵커님 방송 40주년 저희 정어리언이랑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진심으로 제가 감사드리죠. 자작나무님, 오늘 앵커님 방송 40주년 축하드립니다. 이 뜻깊은 날 함께 할 수 있어 기쁩니다. 오늘만큼은 오롯이 앵커님의 날 즐기시길 바랍니다. 깊은 존경으로 마음 담아 축하드립니다. 해운대 바다왕자님, 저도 현재 39년 차 방송 종사 중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정규직 34년, 그 후 프리랜서로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배궁 앵커랑 거의 한 솥에서 지낸 것 같아 더욱 정겨움이 느껴집니다. 특히 KBS 때 공개 수배 생방송 중에 경찰관 패널로 앉다가 의자 빠져 난감할 때가 떠오르네요. 아무튼 수고 많으시고 훌륭하십니다. 예, 해운대 바다왕자님 감사합니다. 방송을 시작한 지 40년이 됐는데 제가 특히 감사한 것은 방송 시작하고 사실 중간에 방송이 끊어지는 경우가 많죠. 그렇게 되신 분들이. 근데 저는 참 그 감사하게도 끊이지 않고 계속 할 수 있었습니다. KBS에서 정년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MBN에서 이제 그 같이 일하자는 제의를 받고 MBN에 가서 뉴스 와이드를 진행했지요. 그러면서 방송이 끊이지 않고 계속 그때 가게 된 가장 큰 이유도 정년을 앞두고 KBS는 이제 안식년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방송이라든지 현업에서 다 물러나고 급여의 한 50% 받으면서 보내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아주 꿀 같은 시간이라고 하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방송을 더 하고 싶었는데 이런 기회가 주어져서 흔쾌히 갔고 그 뒤로도 KBC 또 다른 유튜브 채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함께 해 주셔서 이렇게 배궁계 정어리 TV까지 쭉 이어지면서 방송 40년 하루도 쉬지 않고 방송을 할 수 있었던 것 그게 참 지금 돌아보면 감사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의 깊은 사랑과 축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배궁계 정칠번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내란 특검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어제는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뭐 결과를 너무 폄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나름의 성과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들이 생각한 그 결과에 좀 못 미쳤다 하는 생각이라서 강수영 변호사님 네. 개인적인 평가를 좀 듣고 싶은데 어제 네. 특검이 내놓은 수사 결과 발표 보시면서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개인적으로는 그 우리가 모르던 것을 발굴해내는 특검. 그러니까 미처 우리가 알지 못했던 이런 진실이 있었구나. 그런 느낌보다는 다 알던 것들이 최소한 확인이 된 정도의 결과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절반의 성공에 미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뭐 말씀드린 김에 여기저기 좀 제가 아쉬운 것들을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은 조희대 직위원 판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굉장히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것은 경찰이 이첩을 하면서 조희대 직위원 판사에 대한 것은 불기소를 했다는 것은 더 수사해봤자 어차피 나올 게 없다라는 신호를 주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러면 수사를 열심히 하고 나서 이 결론을 내렸다면은 차라리 수긍을 할 수 있을 텐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계엄 직후에 법원에서 회의를 개최를 해서 이러저런 논의를 했던 것을 자 계엄이 합법적일 것을 전제로 해서 계엄사령관에게 사법부의 권한을 넘겨주는 것을 전제로 회의한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계엄의 위법함을 선언하기 이전에 비겁하게 동조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국민들이 갖고 있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 대법원장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거나 대법관들 특히 회의 참석자들의 통신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하거나 압수수색을 하거나 그런 것들 흔적이 별로 보이지 않아요. 그냥 대법관이 뭐 그렇게까지 했겠느냐라는 권위에 의존한 편견을 이미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선을 그어놓고 수사한 거 아니냐. 그 점이 굉장히 너무너무 아쉬운 거고요. 또 하나 국민들이 많이 지적했던 이 계엄의 동기를 밝힐 것인가 예.
라는 점에서 언론이 많이 주목을 했었는데 그 계엄의 동기를 권력을 유지하고 반대파들을 숙청하기 위함이었다. 그건 다 아는 얘기죠. 그렇죠. 당연한 거고 왜 권력을 계속 그렇게 쿠데타를 해서라도 가지려고 했고 왜 반대파를 그렇게 숙청하려고 했었는지 그 이유를 밝히라고 사실 특검을 한 것이었거든요. 그 동기 뭐 우리가 다 추측하듯이 김건희 때문 아니겠느냐. 근데 그 김건희가 내란과 관련성이 없을 것이다라고 내세운 근거들이 저는 사실 굉장히 불만스러웠어요. 첫 번째로 뭐 싸웠다. 계엄 이후에 윤석열하고 싸웠기 때문에 그걸 중요한 정황으로 얘기하는데 그게 관계자의 지근거리에 있는 진술이라는 거 아닙니까? 김건희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직접 말한 것도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이 목격담을 얘기한 건데 그 지근거리에 있는 사람 말을 어떻게 믿을 것이며 그다음에 제가 보기에 자 윤석열이 계엄 선포 딱 하고 KBS 방송이 딱 꺼졌어요. 그 직후에 바로 김건희가 특다가 달려와서 이 자식아 뭐 하는 거야 지금 이게 아니라 계엄이 실패하고 나서 해제되고 나서 그 다음에 김건희가 너 성공하지도 못할 거면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다 망했잖아 지금 내가 준비한 것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다 망했잖아 우리 다 끝이야 이렇게 분노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계엄 직후에 부부싸움을 했다라는 가능성 전혀 없는 것이 계엄 직후에 윤석열이 얼마나 전화를 많이 돌렸어요. 군 장성한테 전화해, 뭐 조지호 경찰서장 전화해, 온갖 사람한테 전화하고 뭐 추경호 전화해, 나경원 전화해, 바빠 죽겠는데 무슨 부부싸움을 하냐고 그 순간에. 할 일이 없었다고 하기는 했습니다만. 얼마나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이 계엄의 성공을 위해서 자기가 지금 진두지휘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쫄려 있는데 무슨 김건희하고 심도 깊은 부부싸움을 했다는 것인지 전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그 당일에 무슨 성형외과 의사하고의 기록을 뭐 봤다는 둥, 뭐 노상원하고 연락한 기록이 없다는 둥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12월 3일 근처에 지근거리의 행적만 보면 안 되는 거죠. 김건희의 불만은 계엄은 오래전부터 준비가 돼 있었는데 비상버튼으로 준비된 버튼을 내가 나름대로 준비해놓은 여러 가지 플랜들이 있는 상황에서 왜 지금 누르냐 성급하게 바보야 그런 다툼 정도로 봐야 되는 것이고 그 타이밍은 어긋났기 때문에 알리바이가 있을 수도 있겠죠. 12월 3일에는. 그런데 그 전에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소통이 얼마나 있는지를 더 봐야 된다. 당일 근처의 행정만 가지고 계엄하고는 공모한 가능성은 없는 것 같아요. 이건 너무 선을 그어놓고 한 수사 아니었느냐 이런 불만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제 김건희가 너 때문에 다 망쳤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것을 들으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김건희가 윤석열하고 12살 차이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띠동갑. 그런데 너라고 부르는구나. 너 때문에 다 망쳤다. 그거 좀 그렇구나 하는 거 하나 있었고 둘째는 너 때문에 다 망쳤다 뭘? 그러면 김건희는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었을까요? 그것도 궁금해요. 이거 한번 좀 짚어보기로 하고 또 하나 드는 생각은 윤석열이가 그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그리고 지금 내란 이후에 재판 받으면서 하는 거 보면은 얼마나 몰상식하고 비상식적인 인간입니까? 그런데 조은석 내란 특검은 너무 상식 수준에서 이 자를 바라보았던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이자는 몰상식하고 비상식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뭔가 좀 미스매칭이 일어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강수영 변호사님이 아주 작은 내란 특검의 아쉬운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김성환 평론가님 평가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저도. 왜냐하면 계엄의 실체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아쉽고요. 근데 또 한계도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게 굉장히 좀 뼈아픈 대목이 뭐냐면 윤석열 체포에 1차 체포에 실패했다. 그리고 계엄에 가담을 했던 사람들의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줬다. 이게 제일 뼈아픈 부분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헌재 파면 결정이 5개월 만에 남으로써 그들이 다시 여론을 반전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는 가운데 자기들이 계속 그 가운데 경호처에서는 이 비화폰 기록이나 이런 것들을 지우는 작업들을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특검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증거들을 확보하지 못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점들이 굉장히 좀 아쉽게 다가오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윤석열이 집권하자마자 6개월 만에 비상대권을 언급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윤석열 머릿속은 아예 취임 때부터 거의 비상대권을 그러니까 머릿속에 넣어놓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국민의힘이나 다른 주변 사람들한테 계속 그런 부분들에서 얘기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분은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지금 밝혀져 있는 20여 명 정도가 아니라 좀 더 많은 사람들에까지 공유가 됐을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추경호 전 원내대표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윤석열이 하나하나씩 계엄을 실행하는 과정들이 좀 드러나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아쉽게 다가옵니다. 어제 오늘 계속 아쉽다 이렇게 특검을 막 좀 혼내는 얘기를 많이 해서 사실 개인적으로는 좀 미안한 마음이 있는데 전혜원 원장님이라도 좀 칭찬해 주실래요? 잘한 거는 사실 윤석열이 구속 상태에서 풀려났을 때 많은 국민들이 정말 멘붕이 왔었는데 어쨌든 이 특검에서 윤석열을 재구속했다. 그 재구속하는 과정을 보면 굉장히 좀 치밀하게 준비를 한 거 이런 건 준비를 잘한 거고요. 그리고 국무회의 문제, 뭐 위법행위 이런 부분을 수사한 것도 그래도 성과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역시나 아쉬운 것은 자 김건희가 계엄 전날 조태영 국정원장하고 연락을 주고받았다. 이게 상식적으로 저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한 나라의 대통령의 배우자가 국정원장하고 도대체 무슨 통화를 계엄 전날 했냐. 상당히 계엄과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굉장히 강력한 의심이 되는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너 때문에 어쩌다 부부싸움을 마치 김건희가 계엄에 가담하지 않은 듯한 전 이 브리핑도 좀 부적절했고 수사 과정과 결과도 매우 아쉽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이제 앵커님 방송을 듣고 너무 공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아프다. 뭐 잘못됐다 증상이 나타나면 이 증상은 왜 일어났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전반적으로 짚어야 되는데 요 한 부분만 우리 특검은 할 수 있어라고 하고 너무 소극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약간 방어적으로 수사를 한 게 아니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아쉬운데요. 사실 대표적인 것이 한덕수나 박성재 같은 사람들 이 내란 주요 가담자들로 의심되는 인물의 구속에 실패하면서 여러 가지 수사의 동력이 떨어졌던 점 이런 점은 저도 아쉬운 점으로 꼽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제가 그런 표현을 썼거든요. 이래 좀 아프고 막 이러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들잖아요. 사실 제가 좀 최근에 그랬어요.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아주 매운 음식을 먹었는데 그 뒤로 좀 안 좋아요, 몸이. 그런데 그저께는 가슴이 아프고 어제는 또 등이 아프고 그래서 막 찾아봤더니 이건 췌장 쪽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뭐 이렇게 하니까 막 여러 가지 걱정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검진 한번 좀 받아봐야 되겠다. 오늘도 좀 컨디션이 좀 안 좋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그러면 이제 뭐 췌장이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한번 정밀하게 해봅시다. 뭐 이렇게 해서 좀 찾아내야 되는데 막 이렇게 하더니 복통입니다. 뭐 이런 거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뭐 그런 느낌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건희가 내란 계엄 발동하는 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 이 부분을 밝혀내지 못했다. 뭐 이런 정도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수사해봤지만 직접 관여한 정황은 없는 걸로 보인다. 뭐 이렇게까지는 좋은데 조은석 특검 어제 발표를 쭉 했는데 김건희의 기억자도 안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김건희가 과연 내란 획책의 요인이 됐을 거라고 안 봤단 말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건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윤석열 자신이 저지른 죄와 김건희의 죄를 덮기 위해서 했을 거라고 모든 국민이 생각하는데 그거 그냥 단순히 그 정권 연장하려고 그랬던 거야. 이렇게만 한다면 그 납득이 쉽게 됩니까? 어제 이제 조은석 특검이 그렇게 발표하고 나서 그런 여론들이 막 나왔죠. 뭐야, 왜 김건희가 안 나와? 그래서 그랬는지 박지영 특검보가 좀 부랴부랴 인터뷰도 하고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김건희가 전혀 아닌 건 아니고 뭐 이렇게 좀 해명을 하던데 역사에 남는 거잖아요. 이게 사초를 쓰는 심정으로 결과를 발표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수사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면 내란 특검의 그 사초에 김건희라고 하는 이름 석자가 빠져가지고 내란의 당위성 입증한다. 그걸 받아들일 수 있냐 이거예요. 윤석열 한 사람이 나라를 이렇게 만든 겁니까? 그러면 왜 윤석열이 V1이고 김건희가 V0였나요? 김건희가 박성재 닥달하고 다른 사람 수사는 어떻게 됐냐라고 물어본 것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요? 이건 아니지 않나요? 그러니까 뭐
계엄 당일날 성형외과 갔는데 그 의사 불러다가 물어보니까 뭐 내란이나 계엄 얘기를 하나도 하지 않고 뭐 그렇게 하고 막 주사만 맞고 뭐 쉬다가 갔습니다. 이렇게 했다고 해서 관여가 없다? 안 됐다? 이렇게 본다는 건 너무 나이브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인 거죠. 어제 박지영 특검보가 JTBC에 인터뷰하면서 뭐 김건희 부분을 이야기를 합디다. 한번 들어보죠. 오늘 브리핑 내용 중에 보면 김건희 씨가 계엄 선포 직후에 네네. 너 때문에 망쳤다라고 네. 화를 냈다고 하는데 네네. 이건 누구의 진술이었습니까? 실은 제가 이제 그 김건희의 관여가 없다라는 취지의 언급을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한 오딩을 저희가 그대로 전달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거는 당시 그 지금 대통령과 그 배우자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대통령실 관계자의 진술에 따른 겁니다. 저 부분 해명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환 평론가님? 너무 좀 애매모호하게 저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좀 맥이 빠지는 측면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마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윤석열 계엄하고 난 다음에 이제 막 이곳저곳에서 윤석열이 그동안에 어떻게 집권하면서 행태를 보였는지가 폭로가 됐단 말이에요. 그중에서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게 뭐냐면 자기가 이긴 대선에서 0.73% 이겼다는 걸 못 받아들였다는 얘기였어요. 그게 부정선거론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자기가 선거에서 이겼지만 그 이긴 게 자기 마음에 흡족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이미 뭔가 부정선거에 싹이 트거나 뭔가 불만들을 갖고 있었다. 이런 게 하나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김건희의 비위험이나 이런 것들이 다 남아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야권이 끊임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그럼 김건희 비위험이가 앞으로 밝혀질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때부터 이재명 당시 대표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집중적으로 하는 현상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건희를 감싸기 위해서든 어떤 방식으로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정적 제거를 위해서 했다. 그래서 민주당을 반해체 상태처럼 만들어 놔야 되겠다고 하는 목적의식이 굉장히 뚜렷하게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계엄의 기본적인 원인이 되는 거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건희 비위 혐의가 바깥에 폭로가 돼서 자기가 거기에 대한 뭐 탄핵을 당하든 어떤 방식으로든 사법처리 받을 것을 두려워했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좀 맞춰가면서 국민의힘 관계자들이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특히 대통령실이나 윤석열 지근거리에 있었던 사람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수사를 해서 그런 그림들을 좀 더 맞췄으면 어땠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 강수영 변호사님 일단 네. 어제 수사 결과 발표는 공소장은 아니죠. 이제 기소를 하면서 공소장에 어떻게 적시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래도 수사 결과 발표가 공소장의 기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네. 수사 결과 발표에 김건희 기억자도 안 나왔다.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석연치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건희를 내란 관련된 범죄로는 기소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결국에는 내란 뭐 방조가 됐든 중요임무 종사가 됐든 뭐 공범이 됐든 전혀 기소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지금 그 박지영 내란 특검보의 말 중에 정확한 워딩을 저희가 그대로 전달한 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쌍욕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김건희의 말이 쌍욕이기 때문에 내가 공개된 자리에서 그대로 전달할 수가 없다 이 얘기인 거고요. 그러니까 너 때문에 다 망쳤다 앞에 이런저런 욕설이 많이 있었을 거다라는 거죠. 욕설이 많다는 야, 이 거죠. 뚱땡이 멧돼지 새끼야 뭐 이랬을까요? 그 정도면 방송에서 얘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더 아주 험악한 10원짜리 욕설일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는데 근데 어쨌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런 10원짜리 욕을 해가면서까지 싸우는 게 김건희가 원래 국정에 깊이 관여했다라는 걸 지금 특검도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국정에 깊이 관여하고 심지어는 박성재 장관하고 상의하면서 검찰 인사까지 관여를 하는데 그 정도로 국정을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사람이 자기는 배제하고 윤석열이 혼자서 그냥 결정해서 계엄을 했다는 것 자체가 논리 모순인 거예요. 국정에 깊이 관여한 사람이 계엄만큼은 몰랐다? 그건 일단 모순인 것이고 오히려 이 분노와 이 국정의 깊이 관여를 같이 세트로 엮어서 생각해 보면 국정 관여를 깊이 하는데 윤석열이 이 계엄을 선포를 언제 할지를 이 버튼을 언제 누를지를 독단적으로 혹은 김건희 의견하고 안 맞게 내질러 버린 거 아니냐. 그래서 욕설을 한 것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성공했으면 김건희가 욕했겠습니까? 너 왜 미친 짓을 해? 성공했으면 좋아했습니다. 본인의 리스크가 다 해결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저는 좀 아쉽고요. 뭐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지근거리에서 하는 보좌관의 진술이 오히려 김건희를 면책시키게 하려는 꼼수 내지는 속임수일 가능성도 있는데, 그러니까 어느 맥락에서 언제 이 말이 나왔는지를 설명을 안 하니까 특검부가 언제 맨날 몇 시간도 중요해요. 어느 정도 계엄이 진행된 상황에서 이 얘기가 나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그 앞에 워딩, 이유, 그다음에 내가 준비한 것들이 다 망쳤다는 거 아니에요. 망쳤다라는 게 내가 준비한 걸 망쳤다는 겁니다. 그럼 뭘 준비했는지 특검이 조사를 해야죠. 김건희가 준비했다는 게 뭔지 그 얘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죠. 보도자료 같은 걸 만들 때 가장 이제 그 임팩트 있는 부분을 제목으로 많이 뽑지요. 그래서 어제 이제 여러 가지 결과들 쭉 보면서 사람들 사이에 가장 많이 회자가 됐던 부분이 바로 너 때문에 다 망쳤다였거든요. 이건 사실 바람직한 발표가 아닙니다. 거기에 가려질 수 있거든요. 조선일보가 그걸 또 낼름 이용해 먹더군요. 사설 제목을 그렇게 뽑았어요. 너 때문에 다 망쳤다만 보이는 내란 특검 6개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가지고 가버리는 거예요. 마치 너 때문에 다 망쳤다만 발표한 것처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발표할 때 그런 걸 잘 봐야 됩니다. 요즘에 그 중앙일보를 보면은요, 가끔 이제 인터넷을 보면 제목이 아주 충격적이고 선정적인 게 많아가지고 뭐 김건희 뭐 택시에 뭐 타자마자 욕설 막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뭐냐 하고 딱 보면은 앞부분에 살짝 그 감질만 나게 해놓고 유료 구독 사이트로 넘어가요. 중앙일보가 요즘 그 짓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 유료 구독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제목을 아주 선정적으로 뽑아서 사람들이 뭐지 하고서 보고 들어가면 막 읽을만 하면은 유료 사이트로 이렇게 하는 걸 지금 중앙일보가 그 짓을 하더라고요. 나 안 봐. 그렇게 뭐 제목 그렇게 뽑고 앞부분에 왜냐하면 뒤에 어떻게 될지 다 아니까 그런 장사들을 하는데 너 때문에 다 망쳤어. 장도리 만평 재미있는 거 하나 소개해 드릴까요? 김건희가 뭐라고 얘기했을까 궁금한데 너 때문에 다 망쳤어. 군대도 안 갔다 온 네가 계엄을 하겠다고 하면서 그 옆구리에 꽂은 게 차기 대권 프로젝트였는데 우리가 그동안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김건희가 차기 대권을 노렸다. 설마 했는데 상당히 또 그럴듯하게 보는 시각도 많이 있었어요. 전혜원 원장님.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보통 우리가 김건희의 성격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김건희 행태를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전에 서울의 소리와의 그 보면은 뭐 통일 어쩌고 저쩌고 본인이 나서서 하겠다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거. 통일 관련 업무야말로 대통령과 관련된 가장 핵심적이고 민감한 사안을 언급한 것도 있습니다. 두 번째, 비화폰을 가지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하고 김주현 민정수석하고 지금 뭐 수사를 했다라고 하는데 한 나라의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과 통화를 해서 직접 지시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습니다. 세 번째 아까 제가 말한 것이 국정원장하고 연락받은 부분 이런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김건희가 실제로 V0로 불렸던 것 같다라는 증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저도 사실은 국민의힘 관계자들을 윤석열 정부 초기에 한번 물어봤어요. 저게 대선 때부터 문제가 많았는데 얘기를 왜 안 합니까? 라고 했더니 얘기했다가 다 잘리는 분위기고 한번 얘기를 했다는 사람이 대통령실에서 잘렸다는 소문이 나면서 지금 아무 얘기를 못했다. 누가 잘랐겠습니까? 김건희가 잘렸던 거 아니겠습니까? 즉 김건희는 한 나라의 법무와 관련된 거 외교 안보에 있어서 특히 안보 분야에 있어서는 국정원장에 오르락 자기가 손을 잡고 쥐었다는 것 그다음에 통일 운운하면서 대한민국 핵심 사업에 자기가 관여했다는 등등을 봤을 때 내가 진짜 V0고 윤석열 너는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던 사고를 가지고 있던 것으로 보이고요. 최근에 한 그 만찬 장소 같은 데서 보면은 김건희가 윤석열 때 나가 이렇게 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런 장면을 봤을 때도 보면 주변에 사람이 있든 카메라가 있든 간에 내가 실질적 V0, 내가 실질적 대통령이고 너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해. 근데 어쨌든 뭐 개헌도 못하고 제대로 못해서 너가 망쳤어.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지금 특검이 발표한 것 중에서요. 계엄 직후에 너 때문에 망쳤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계엄 해제 직후에 얘기를 한 건지 계엄 선포 직후에 얘기한 건지 그게 불명확해요. 만약에 계엄 해제 직후에 얘기를 했다고 하면 김건희도 일정하게 계엄 계획에 관여를 했다고 우리가 조금 더 의심할 수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엄을 한다는 거는 윤석열이 입에 달고 살았기 때문에 술 먹고서도 계엄한다고 얘기를 하고 그럼 김건희가 그걸 얘기를 들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언젠간 사고를 치든 계엄을 선포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만약에 계엄에 실행이 됐을 때 윤석열은 그런 것들을 치밀하게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면 김건희가 어떤 방식으로든 차기 대권 플랜을 가동하기 위해서 계엄 계획 이후에 뭔가 계획들을 잡아놨을 가능성도 사실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계엄 직후에 그냥 너 때문에 망쳤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지금 그 부분이 되게 모호한 것 같고 만약에 김건희가 모르게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했다. 군 관계자들을 김용현 관저로만 불러가지고 거기서 술 마시고 김건희 모르게 따로 김건희를 이른바 왕따시키면서 계엄을 준비했다고 하면 이건 어찌 보면 국가를 향한 반란이 아니라 김건희를 향한 반란일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김건희가 VJ 녹화라는 것에 대해서 윤석열이 자기 가정 내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가 권력을 더 많이 행사하려고 했던 건 아닐까? 그런 황당한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근데 제가 휴대전화 얘기를 계속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 시청자 여러분 휴대전화 남편이나 부인한테 다 보여주십니까? 안 보여주죠. 서로 싸우지 않아요? 근데 이거 김건희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이 지난해 그 용산 대통령 시절 기자회견 때 분명히 본인이 밝혔어요.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휴대폰을 김건희가 보고 심지어 지지자들의 응원 메시지를 대신 응답한다. 이건 뭡니까? 실제로 윤석열이 하고 있는 모든 거를 김건희가 다 볼 수 있었다. 이렇게 추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윤석열은 김건희 휴대전화를 보지 못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누가 실제로 여러 가지 돌아가는 사정을 다 알고 있었겠느냐. 김건희가 정말 계엄이라는 것을 몰랐을 수가 있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요 지점에서 제가 이제 조선일보 아까 사설 보여주셨잖아요. 요 관련해서 저희가 또 이제 조심하고 경계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특검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을 얘기하고 있지만 보수 언론이나 특히 이제 영남의 그 여론을 만들어가고 있는 세력들이 지금 하고 싶어 하는 게 뭐냐면, 특검하니까 별거 없잖아. 특검 해봤자 뭐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 이 말이 뭐예요? 2차 종합특검 필요 없어. 그럼 뭐 해봤자 안 나오는데 뭘 해, 자꾸. 다 정치적인 거지. 특검 해봤자 나올 것도 없는데 그냥 여론 모아가지고 여론몰이해서 내란몰이 하는 거지. 자꾸 이쪽으로 끌려 그러거든요. 조선일보 사설 마지막에 또 기술이 하나 들어가는데 마지막 문장이 검찰이 조사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야, 이건 또 기술 들어간 거예요. 검찰 개혁에 반대한다는 얘기까지 싹 까는 거예요. 검찰 수사 잘하네. 특검 해봤자 검찰하고 차이도 없네. 근데 왜 자꾸 검찰을 갖다가 없애려고 그래? 여기까지 기술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쉬운 점은 아쉬운 점이지만 특검 무용론까지 가지 않도록 2차 종합특검이 잘할 수 있도록 뭐 특검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좀 더 민의를 수렴하는 절차를 뭐 만든다든가 뭐 특히 지금 우리가 의심하는 특검도 어쨌든 법조인이고 아주 높은 자리까지 갔던 사람이니 김앤장 등등 여러 가지 변호사들 통해 가지고 이상한 어떤 소통이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의심들을 국민들이 하잖아요. 그런 걸 배제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없을까? 이런 거를 중점적으로 더 얘기해야 되지 않나 민주당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지금 조은석 특검이 그렇게 발표했지 않습니까? 진작부터 준비를 했다. 2023년 10월이니까 사실 취임하자마자 준비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그렇게 오랫동안 내란을 준비했다면 모든 정보를 다 꿰뚫고 있는 김건희가 몰랐다고?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좀 김건희가 빠진 내란 수사 결과 아쉬움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좀 소개를 해드리고 가야 되겠는데요. 정어리 한 마리 추가요님 슈퍼챗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배궁 앵커님 40주년 한 길만 걸어오신 길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변함없이님 또 보내셨네요. 아까도 4만 원 보내셨는데 오늘 그만 쏘세요. 앵커님 방송 40년 축하하는 마음 같이 해요. 오늘 동접자 수, 좋아요 수 같은 숫자 만들기 도전. 오신 분들 좋아요 눌러주세요 하셨는데 오늘 동접이 조금 다른 날보다 적은데 봤더니 오늘 국무회의를 또 생중계하더라고요.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가 요즘 너무 흥미진진해가지고 국무회의 하는 날 그쪽으로 많이들 가시더라고요. 내일 저희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더 재미있게.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정어리 TV 라이벌이 되셨어요. 그래요. 오늘 저에게 슈퍼챗 감사하지만 안 보내셔도 되고 지금 83만 9,099명이네요.
혹시라도 보시면서 안 누른 분 계시면 눌러주시고 다른 분들한테도 많이 얘기해 주셔가지고 오늘 제가 40주년이니까 84만 만들어주세요. 제가 부탁드립니다. 좋아요도 40만 눌러주세요. 감사드리고요. 보수영님 TV님 특검을 누가 했어도 지금과 같았을 겁니다. 조의대 사법부가 있는 한 내란 재판도 2심보다 3심이 더 걱정입니다. 예, 그렇게 보내주셨는데 정필성님 제 이름으로 삼행시를 만들어 주셨네요. 정필성님 삼행시의 달인이시죠. 우리 전혜원 원장님이 한번 운떼해 봐 주세요. 백운기 이름으로. 백, 백악관에서 연락 왔습니다. 운, 운기 앵커님께 기. 기자 명예훈장 수여한대요. 너, 나 트럼프죠? 별로 받고 싶지 않아요. 예, 감사합니다. 어제 박지영 특검보와 인터뷰에서 또 그 부분 질문이 있었어요.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 1월 18일 날 구속기한 만료인데 그때 풀어날 거 걱정하고 있다. 걱정 안 해도 되냐? 그랬더니 박지영 특검보 걱정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던데 그 내용도 한번 들어보실까요? 애초에 특검 출범하기 전에 윤석열 피고인이 풀려났잖아요. 네네. 풀려난 상황에서 재구속하는 게 첫 번째 임무였고 네네네. 이제 수사를 마무리 짓고 재판으로 이제 진행되는 과정에서 네네. 구속 기한이 만료돼서 다시 풀려난 거 아닌가 이런 우려들도 있거든요. 네네네. 어떻게 대비하고 계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그래요? 드리고요. 지금 구속되어 있는 구속 만기가 1월 18일입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외환 의혹과 관련해서 일반 이적죄로 윤 전 대통령을 공소 제기했습니다. 근데 그 사건과 관련해서 별도로 또 구속 신문이 12월 23일 날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신문을 통해서 다시 그 영장이 발부가 되면 구속 기한이 연장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날 이제 신문이 매우 중요한데 그 전에 또 뭔가가 있을 수도 있고 지금 일단 1월 18일이 만기인데 윤석열 재판이 하나 또 있지요. 강수영 변호사님. 네. 1월 16일 날 체포 방해 혐의 관련해서 지금 재판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여기에서 물론 이제 그 전에 이적죄로 되면은 걱정 안 해도 되겠지만 네. 체포 방해 혐의에서 실형을 받으면 또 계속 구속 상태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선고가 바로 그때 날 가능성이 있을까 싶어서 그래서 12월 23일에 일단 심사가 예정돼 있거든요. 예. 구속 가능성에 대해서. 그래서 이때 아마 뭐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지금 크리스마스 전이기 예. 때문에 이때 결론이 나는지를 살펴보고 만약에 이때 영장 발부가 안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뭐 비상 버튼을 또 눌러야죠. 예.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당연히 뭐 바로 가야 되는 거고 지금 뭐 어차피 가도록 예정이 돼 있습니다만은 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12월 23일 날 영장 발부가 안 될 가능성은 전 영에 수렴한다고 봐요. 뭐 그동안 워낙 이상한 일이 많았지만 이거는 국민들과 전면전을 선포하는 거거든요. 법원이. 이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다른 무엇보다도 데미지가 클 겁니다. 직연의 구속 취소보다도 훨씬 강력한 방향을 일으키는 거라 저는 도저히 불가능할 거라고 봐요. 그렇죠. 지금 노상원 같은 경우에도 구속기한이 언제까지였는지 모르지만 그제 재판에서 어젠가요 그젠가요 그저께죠. 네. 징역 2년 선고됐으니까 그걸 이제 일단은 계속 수감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거고 노상원 같은 경우에 윤석열, 김용현, 노상원 이렇게 세 사람이 가장 중요한 핵심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윤석열에 대한 구속 기한 만료 이거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저께 노상원에 대한 어젠가 보다 노상원에 대한 그 판결에서 그 재판을 담당했던 재판장 이연복 부장판사가 노상원에 대한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했던 말도 지금 이제 윤석열 내란 재판 선고 전에 여러 가지 재판을 통해서 이것은 확실하게 국헌을 문란한 내란이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또는
공감하는 보여주는 뭐 그런 판결들이 잇따라서 나오고 있거든요. 어제 그 재판에서 이연복 부장판사가 했던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계엄 선포의 요건이 갖추어졌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계엄을 선포할 것을 계획하고 이를 준비 수행하는 행위는 명백히 위헌적이고 위법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 범행은 육군 정보병과 장성 출신인 피고인이 민간인 지위에 있으면서도 현역 국방부 장관 등 군 인사권자와의 개인적 관계를 내세워 진급 심사에서 탈락해서 절박한 상태에 있던 후배 군인들의 인사에 관여하려는 시도를 하고 계엄 상황을 염두에 둔 준비 행위로서 이 사건 수사단 구성을 주도하면서 인사에 관해서 자신의 도움을 받고 있던 후배 군인들까지 주요 역할을 수행하도록 끌어들인 범행입니다.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 사건 계엄이 선포 단계까지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동력 중 하나가 되었고 위헌 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라는 중대하고 엄중한 결과가 야기되었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490만 원을 추징한다. 자, 이것으로 이 사건 판결 선고를 마치겠습니다. 피고인은 이 판결에 불복이 있으면 자, 어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노상원에 대해서 징역 2년 하니까 애개하고 놀라신 분들이 계신데 이것은 노상원에 대한 내란 주요 임무 종사죄 재판이 아니고요. 민간인으로 있으면서 김용원과의 관계를 이용해서 진급 대상자들한테 이렇게 뇌물 받아먹은 거 이것과 관련한 재판이거든요. 그러니까 3년 구형에서 2년 선고면은 꽤 나온 겁니다. 아무튼 이제 내란 주요 임무 종사에서 사형이나 무기징역까지도 나올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 재판장이 선고를 하면서 실체적인 요건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까지 이룰 수 있게 하는 동력 중 하나가 됐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정보법 위반이나 알선 수재 범행의 죄책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라는 결과를 야기했기 때문에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김성환 평론가님, 이건 상당히 의미가 있는 판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특검이 기소를 한 내란 외환죄 혐의자에 관련해서 처음으로 판결을 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상원의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을 할 때 어찌됐든 간에 위헌 위법적인 계엄 선포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을 한 거고요. 그리고 노상원이 거기에서 일정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하는 점까지도 인정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란죄가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제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이나 김용현 이런 자들에 대해서 재판부가 판단을 할 때 물론 이제 그 전에 한덕수도 판단을 하겠지만 내란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노상원 수첩뿐만 아니라 노상원이 한 행위나 이런 거 햄버거 모임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잖아요. 그럴 때 내란 최소 중요 임무 종사자 이상의 유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걸 보여주는 판결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는 이런 재판들이 앞으로 계속 있을 건데 많이 있으면 좋겠어요. 강수혁 변호사님. 네. 한덕수 재판이 윤석열보다 먼저 있게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또 뭐 이런저런 재판들이 있는데 아무리 지기현이가 장난치려고 해도 이렇게 다른 법관들이 계속 이건 확실한 내란이고 헌법을 위반한 거고 막 이렇게 하면 지기현인들 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헌법재판소 결정도 이미 있었고 계엄의 사유가 없다라는 것은 이미 있었고 내란 관련돼서 연타로 지금 선고가 내세워질 건데 근데 지기현이 뭐 우리가 아주 뭐 지구가 뽀개지는 듯한 어떤 이례적인 일을 아무리 상상을 해봐도 계엄 사유가 있다. 예를 들어서 전치사변 그런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다면 윤석열을 자기가 정말로 풀어주고 싶다면 남은 변수는 단 하나 공소기각밖에 없어요. 이 수사기관이 전부 다 수사권한도 없이 무리하게 수사한 거다. 특히 초반에 공수처가 수사한 게 수사권한이 없는 수사기 때문에 실체관계 때문에 그러니까 계엄 사유가 있다 없다가 아니고 절차적인 문제 때문에 뭐 공소기각이 돼야 된다. 이거 하나 가능성으로 상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전에도 늘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게 문제가 되면 판사가
검사 측에 특검 측에 의견을 제시를 하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자, 이거 공소기각 가능성이 있는데 당신들이 보기에 수사권 논쟁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우리 재판부를 설득해봐라. 의견서를 내. 이렇게 그 성명 준비 명령이라고 하는데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전혀 없잖아요. 없이 쓸데없는 증언들만 계속 들어 지금. 그 증언을 듣기 전에 선결된 문제라고요, 이게. 증언 들으면 뭐해? 그 앞선에서 법률적 문제가 있다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걱정하는 부분도 저도 이해는 되지만 지기현 재판장이 다른 판단할 가능성 전혀 없고 오히려 양형. 그러니까 윤석열을 처벌하되 형을 어떻게 정하는가에만 뭔가 좀 국민들의 법감정하고 다르게 선고할 가능성이 있나? 이거는 걱정할 만하죠. 그 다른 건 크게 걱정할 게 없다고 생각해요. 이제 하도 지기현이가 이상한 짓을 많이 하니까 민주당에서 이제 법 왜곡죄까지도 만들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법 왜곡죄는 논란이 좀 많은 부분이죠. 전혜원 원장님, 저는 법 왜곡죄 굳이 안 만들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지기현이가 윤석열에 대해서 공소 기각을 한다거나 무죄 판결을 내린다고 봅시다. 그 법 왜곡죄까지 갈 게 뭐 있어요? 그런 자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에서.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사실 비상계엄 때 보여준 태도를 보면은 사실 맨몸으로 탱크도 막은 국민들이고요. 윤석열이 내란 상태에서 풀려났을 때 이제 좀 잘 되겠거니 하고 있다가 다 같이 거리로 뛰쳐나와서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여주셨습니다. 지기현 재판부 분명히 그런 걸 명심해야 된다라고 첫 번째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 노상원 재판 같은 경우에는 내란 혐의와 직접적인 관련된 재판은 아니었습니다만 분명히 재판부에서 당시에 계엄에 대해서 위헌 위법성을 지적했던 선례가 최근에 뚜렷이 남겨졌다는 거 지켜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시점인데요. 지금 노상원 판결이 나왔고 이제 1월 달로 넘어가게 되면 1월 달부터 윤석열에 대한 판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한덕수, 이상민에 대한 판결이 이제 줄줄 나올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이렇게 재판부가 내렸다는 것은 분명히 다음 재판부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라고 보고 국민의힘이 자꾸 좀 헛소리를 하고 있는데 저는 판사 출신 장동혁 대표도 이번 판결문 좀 읽어보고 주장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죠. 뭐 지기현 아니라 별놈이라도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죠. 이번에 지금 이제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윤석열이라고 하는 자는 대통령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대통령이라고 부를 수 없는 거죠. 허구한 날 술 처마시고 늦게 일어나고 거짓으로 출근하는 척하고 어떻게 그렇게 하지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참 그런 자가 그래도 정말 하늘이 우리나라를 보호하사 저렇게 스스로 이렇게 돌아버리게 만들어서 그렇게 하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요즘에 재판 보면은 전부 다 이제 자기 살려고들 막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때도 보면 정신 나간 사람 많이 있어요. 잠깐 그 얘기 하기 전에 아까 그 증언 얘기 나오는데 김현태 있지 않습니까? 그 튀김 707에. 네. 이자가 안규령 그 대변인 총기 이렇게 막아선 것을 마치 뭐 크리티컬한 기술로 제압했니 어쩌니 연출했니 쇼했니 그러니까 이제 안규령 부대변인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다고 하거든요. 이거 증언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건데 이것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죠. 공연성만 있으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다수가 듣는 상황에서의 모두 말이기만 국민이 하면 다 되는 봤으니까. 거죠. 네, 그럼 뭐 명백한 명예훼손 요건에 해당할 수 있죠.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이진우도 이제 요즘에 나와서 증언하는 걸 보면 윤석열에 대해서 다 까발립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본인이 유리한 부분은 또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는데 그 얘기는 참 그 많은 생각을 하게 했어요. 윤석열이 만나자마자 엄청나게 술 많이 마셨는데 돌아오면서 자기 휴대폰에다가 구중궁궐이라는 글자를 썼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만나서 얘기 들으면서 구중궁궐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났다. 무슨 얘기겠습니까? 저는 구중궁궐보다도 오히려 더 다른 것은 저런 표현을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취생몽사? 뭐 그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아무튼
구중궁궐이라고 썼다고 그러는데 그거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그날 모임 끝나고 그 스마트폰에 그 날짜에다가 구중궁궐이라고 단어를 썼어요. 아, 사람이 고립돼 있으면 오해도 하고 의심하는구나. 대통령이시면 제일 어른이신데 사람이 아무리 직위가 높아도 혼자 갇혀 있으면 마음대로 혼자 상상하면서 다른 사람 얘기는 모르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불편하게 마음을 먹겠구나. 그러니까 지금 구중궁궐 얼마나 세상과 동떨어진 얘기를 하면 군인이 그것도 측근이라는 자가 저런 생각을 했을까? 전혜원 원장님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여기서 구중궁궐이라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난리를 치고 용산으로 옮기더니 뭐야 국민하고 소통하겠다고 그 난리를 치고 그러더니 뭐 들어와가지고 보니까 아니네. 자기가 왕노리하고 있다. 이제 궁궐이란 표현 자체가 왕이 있는 곳이잖아요. 소통이 하나도 안 된다 이런 표현 있고 두 번째로 근데 저는 이진우가 이 구중궁궐이라는 표현을 쓴 게 나는 윤석열에 대해서 뭐 비판적이었다는 식으로 변명을 하려는 물타기가 아닌가 이런 의혹이 쓰거든요. 사실 우리가 특검 아까 우리 앵커님 말씀할 때 사초라는 말을 쓰셨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엄중하고 책임을 물어야 되는 자리인데 최근에 김건희가 썼다는 너 때문에라는 표현이라던가 뭐 구중궁궐 이런 표현이 우리가 분명히 지적할 부분이 있습니다만 사초가 아니라 이걸 막장 드라마로 몰고 가는 것은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 구중궁궐이라는 용어를 쓰면 윤석열이 한 나라의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가 군 관계자들을 불러놓고서는 신세한탄하고 민심과 동떨어진 얘기하고 그다음에 사적인 보복으로 뭔가 군을 동원해서 뭐 총으로 쏴 죽인다 이런 말하는 방 봤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군인들도 참담한 신경을 느꼈다 이렇게 추론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준우가 또 그런 얘기도 했어요. 윤석열이 아주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을 마시면서 나는 꼭 배신을 당해 뭐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일단 들어보시죠. 대통령께서 많이 11월 때는 더 술을 많이 드셔서 그러니까 거의 몸을 못 가는다는 생각을 제가 들 정도로 많이 드셨는데 나는 사람들한테 많이 배신당한다. 내가 살다 보면 나는 꼭 배신당한다. 그때 저 분의 이름을 호명을 하셨어요. 정치인 이름은 제가 11월 9일 날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총으로 쏴서 죽이라는 것은 곽종군 장군님이 그거를 어떻게 기억하신 건지 잘 모르지만 그런 상황이었으면 저도 제가 술도 안 마신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뚜렷할 텐데 뭐 제가 화장실 갔다 왔을 때 뭐 그런 상황이 있었는지 몰라도 그러진 않았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자 말을 다 믿지는 않지만 아무튼 그 표현 나는 꼭 배신당한다. 그 얘기 들으면서 강성 변호사님. 네. 지가 배신당할 짓을 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기본적인 그 유아기적인 심리가 저는 느껴지는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나는 항상 잘하고 나는 잘못이 없는데 왜 잘 나에게 옆에서 잘 이렇게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이 나한테 자꾸 비난을 하고 비판을 하지? 그거 다 배신 아니야, 배신? 그러니까 자기는 절대 잘못하지 않는다라는 유아기적 심리. 예, 그런 것이 이제 엿보이는 거고 이준우 전 수방사령관의 말을 자세히 좀 이렇게 곱씹어 보면 의도가 보입니다. 저게 지금 저 사람 갑자기 왜 저럴까? 그리고 뭐 심지어는 체포와 관련해 가지고 윤석열이 체포 지시했다는 거에 대해서 부인하는 듯한 증언도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윤석열이 본회의장 가서 4명씩 4인 1조로 해가지고 들고 나오면 되지 않느냐라고 자기가 진술을 해놓고 그걸 다 정정을 했습니다. 지금 부관이 얘기하니까 난 그때 기억이 나서 그렇게 했는데 기억에 오류가 있고 왜곡이 있는 것 같다. 근데 지금 이 사람 왜 이러나 분석을 해보면은요 이거예요. 간단하게 요약하면 계엄은 잘못됐지만 내란은 아닙니다.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본인이 지금 내란죄로 기소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엄 사유가 없고 계엄은 정말 잘못된 선택이 맞는데 내란이 되려면은 계엄이 선포한 것만으로는 안 되고 실제로 헌법기관인 국회가 계엄을 해제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폭동행위로서 막아야 내란이 되는 것인데 의원들을 체포하거나 끄집어내라고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계엄은 잘못됐지만 내란은 아니다. 요렇게 술 마셨지만 음주운전 아니다.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자기만 살겠다고 하는 얘기거든요, 이거. 윤석열 살리는 것도 되지만 본인의 죄책을 면하기 위한 한편으로는 윤석열을 비난하는 듯 하면서도 자기 살 길을 찾는 그런 교묘한 얘기다.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인데요. 이진우가 그 사실은 사령관들 중에서 제일 먼저 자기 말을 바꾼 사람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총으로 쏴서라도 끄집어내야 된다. 뭐 문을 도끼로 부숴라 이런 얘기들이 다 나올 때 그때 이진우 사령관도 거기에 동의하는 듯한 태도를 취했거든요. 그러다가 헌재 출석을 앞두고 난 다음부터 갑자기 말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자기가 살겠다고 발언한 것도 있지만 좀 이걸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보수에 포섭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어제 한동훈 얘기를 굉장히 마음 편하게 지금 해버렸거든요. 근데 이걸 보고 보수 쪽에서 무슨 생각을 할까? 한동훈 반드시 징계해가지고 이번에 선거 못 나오게 반드시 당원권 정지 시켜야 돼. 이런 얘기로 들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한동훈과 관련돼 있고 거기에 윤석열이 한동훈 때문에 굉장히 속상해했고 힘들어했다.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편하게 얘기를 다 털어놔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와 관련돼 있는 자기 내란 혐의와 관련돼 있고 윤석열이 계엄의 불법성이 드러날 만한 얘기는 전부 다 기억 안 난다. 내가 사흘 뒤에 뭐 부관으로부터 따로 들은 얘기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면피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이 얘기를 듣고 한동훈 전 대표는 무슨 생각을 할까 굉장히 궁금해요, 저는. 아무튼 이제 제2차 특검 빨리 시작해야지요. 아직도 밝혀내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서로 연결고리들을 잘 찾아가지고 국민들이 정말 납득할 수 있게 그리고 그렇지 하는 것들이 나올 수 있게 2차 특검에서는 그런 것들이 좀 잘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2차 특검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예. 2차 특검 안 한다고 생각하면요. 단순합니다. 경찰 국수본이 조사하고 예. 검찰이 기소합니다. 네. 검찰이 기소 안 하면 어떡할 거예요? 아무리 수사 열심히 해도 계속 보안 수사해. 다시 해. 어떡할 겁니까? 그리고 지금 내년에 공소청 생긴다고 하잖아요. 공소청 생겨도 뭐 벼랑간 하늘에서 새로운 사람이 내려온 게 아니라 기존 검찰 조직이 그대로 가는데 그 사람들이 기소 안 한다고 문지기로 버티고 서 있으면 얼마나 지연되겠어요. 그동안 또 다시 국면이 나라가 갈등 국면으로 갈 것이고 내란 종식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는 특검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 제가 아까 오프닝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아침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다가 저런 괴물이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됐지? 윤석열을 그때 찍은 분들은 그런 것이 좀 있지 않았을까요? 서울법대? 아이고 어찌됐든 서울법대 나왔잖요. 그래서요. 서울법대가 어째서요? 그러니까 언젠가부터 그게 지상주의가 된 거죠. 서울법대, 출세. 그냥 잘 되면 된다. 다른 사람은 어찌됐든. 그러니까 권력만을 바라보고 그냥 살아왔던 자는 대통령이 되는 것도 권력이라서 그런 것 아닌가. 요즘에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성찰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문영배 헌재소장 대행이 최근 공청회에서 휴먼 에러, 시스템 에러 이런 표현을 쓴 게 좀 화제가 됐습니다. 그 발언 한번 들어보실까요? 비상계엄이 12월 3일 선포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내란 사건 단 한 사건도 선고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더욱 구속기간을 날로 계산해온 확고한 관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으로 계산했고 그 변경을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서 적용했다는 것은 국민의 불신을 자초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내란 재판은 신속하게 선고를 하고 그다음 법원이 기타 신뢰성 있는 조치를 취해서 분위기를 차분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 뒤에만이 이 제도 개선이 차분하게 논의되는 것이지 휴먼 에러와 시스템 에러를 섞어놓은 상태에서는 제도 개선이 제대로 논의될 수 없다. 분리시키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법원에서도 좀 전향적인 조치를 논의만 할 게 아니라 실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문영배 소장이 휴먼 에러, 시스템 에러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뭐 어려운 일 아니죠. 휴먼 에러, 사람이 이렇게 에러를 내는 거. 시스템 에러, 구조적으로 시스템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저 발언에 대해서 유시민 작가는 동의한다고 하면서도 좀 다른 견해를 밝히긴 하더군요. 그 얘기도 마저 들어보죠. 폭력으로 이게 문제를 일으킨 자들은 과거에 있었는데 아주 합헌적이고 합법적인 제도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최근에 이제 문영배 전 헌법재판관께서 휴먼 에러 뭐 이런 얘기 하면서 휴먼 에러면 휴먼을 고쳐야지. 왜 제도를 함부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예, 저는 하셨죠.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휴먼 에러에서 그러니까 좋은 휴먼도 에러를 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나쁜 휴먼을 뽑아놔가지고 그 에러가 가끔 생기는 게 아니라 모든 행위 자체가 에러가 되는 시대를 살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만 그런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지귀현 판사나 이런 사람들이 매일 에러를 내고 있어요. 그럼 휴먼을 교체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문영배 판사의 해법이에요. 네. 이제 제가 이제 저는 우리 사회가 그걸로 그칠 수가 없다. 지금 상황은. 지금 이제 제도를 통해서 그렇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점이 되게 중요한데요. 어떤 휴먼이 에러를 저지른 것이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고 그런 휴먼을 계속 만들어내는 제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문영배 판사님 좋아하는데 이제 그 자리에 제가 있었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만약 제도가 그렇게 에러를 저지르는 휴먼을 계속 만들어내는 시스템이라면 그러면 휴먼을 교체하는 걸로는 해법이 없다 이게. 일시적인 해법밖에 안 된다. 시간 지나면 또 생긴다. 그런 휴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귀현 판사처럼 재판하는 판사가 법정을 이끌어갈 수 없도록 만드는 제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한테는. 김성환 평론가님 생각 한번 들어볼까요? 유시민 작가 말에 저는 훨씬 더 동의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문영배 대행께서는 역시 법관이구나. 법관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를 한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뭔가를 판결을 내려야 되는 법관이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그 법관의 실수라든가 뭐 지금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지귀현 판사가 대표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실수에 관한 것들을 교정하는 것과 시스템을 바꾸는 거에 있어서는 좀 속도감을 달리해서 시스템을 바꾸는 건 좀 신중하게 가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것 같기는 한데요. 그런데 유시민 작가가 얘기한 것처럼 시스템이 계속 저런 지귀현 판사나 아니면 조희대 대법원장 같은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스템이라면 이제 손보고 바꿔야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 단계를 논의하는데 다만 문영배 그 대행의 말은 타이밍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 전반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타이밍을 언제로 설정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약간 서로 간의 얘기가 다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양쪽 다 설득력 있는 논리다. 다만 문영배 재판관의 얘기는 전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가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전혜원 원장님은요? 이거 제가 지난번에 사람의 문제인가 제도의 문제인가 심도 깊게 고민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람의 문제는 교체를 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도 개선이라는 게 이미 너무 늦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으로 얘기됐던 시점인가요? 그리고 재판에 있어서 굉장히 국민 상식과 동떨어지고 시대에 역행하는 재판이 나왔을 때 그것을 견제하거나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제도가 있었습니까? 제도가 있어야 된다 논의가 저는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지귀현 부장판사의 재판은 그것의 출발점이 아니라 그동안 차곡차곡 쌓아놨던 제도 개혁에 대한 욕구를 분출시키는 하나의 계기였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강수영 휴먼님의 의견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유시민 작가님 평소 굉장히 존경하지만 요 말씀하실 때는 문영배 전 대행의 함의를 좀 놓치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 그러냐면 좀 다른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문영배 전 대행은 휴먼 에러와 시스템 에러가 섞여 있는 상황에서는 오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휴먼 에러를 먼저 바로잡고 그다음에 시스템 에러를 교정하자는 말씀인 거고 휴먼 에러를 바로잡는 건 쉬운 거예요. 지귀현을 재판부에서 배제하라는 거예요. 그건 법원이 할 수 있는 거고 시스템을 바꾸는 건 국회가 법으로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빨리 지귀현 잘라! 그 다음에 시스템 정비해. 근데 자르지도 않고 뭐 지금 뭘 제도를 만든다고 그러는 거야. 이런 의미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방점을 조금 잘못 읽으신 게 아닌가. 작가님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맞으려면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갈아쳐야 되거든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퇴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휴먼 에러가 제고된 상태에서 시스템 에러를 우리가 차분한 마음으로 좀 국민 통합적인 관점에서 좀 천천히 시간을 두고 시스템을 바꿔나가는 작업을 할 텐데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럴 뜻이 전혀 없잖아요. 그럼 앞으로 대법원을 계속 이런 식으로 운영하겠다는 얘기인데 근데 이거는 저는 한계에 봉착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조희대 대법원장 혼자 주도해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한 게 아니고 10명의 대법관이 동의한 상태에서 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 대법관을 초록은 동색으로 만들어 놓거나 복꾸라지로 만들어 놓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 사회 다양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대법관을 구성하게 만들어 놨다면 대법관 구성을 다양화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휴먼 에러하고 시스템 에러를 동시에 그 교정하는 작업을 하지 않고서는 현 상태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거죠. 쏟아지는 사실들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재판 이런 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거기에만 함몰될 수 있는데 이렇게 무엇이 오늘날 이런 결과를 가져왔는가 한 번씩 성찰하면서 나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법 왜곡죄 굳이 해야 되는가 그랬더니 철렁님께서요. 백운기 무식한 소리 하네. 법 왜곡죄는 필히 달성돼야 한데 이 무식한 소리 말거라.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예, 활발한 의견 개진 환영합니다. 가급적이면 좀 반발 안 쓰면 더 좋겠네. 베르사유의 장마님께서 슈퍼챗 3만 원 앵커님 축하드립니다. 저희 세 사람 시청료 객출했습니다.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고맙습니다. 장마해윰 바오로 올림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김해윰님 바오로님은 또 청각장애인들이신데 베르사유의 장마님 도움으로 함께 방송 보고 계시죠?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정여림님, 앵커님 40년 정말 축하드립니다. 앵커님 있어서 많은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80년 더 부탁드립니다. 80년이라고라. 감사드리는데요. 개인적으로는 그 욕심은 있습니다. 건강이 허락된다면 방송 50년 채우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롤모델이라고 하기보다는 제가 좀 저랬으면 좋겠다라는 사람이 지금은 세상을 떠났는데 유명한 미국의 방송인 레리 앵커 레리 킹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레리 킹 라이브 여러분이 보셨죠? 이렇게 딱 그 멜빵에 쭉 그렇게 딱 하고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아주 깊이 있게 진행하는 레리 킹을 보면서 나도 나이가 들어서 저렇게 좀 깊이 있게 연륜이 묻어나는 그런 진행자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기는 했는데요. 글쎄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2부에서 민주당의 김병주 의원 모시고 주불리의 손자병법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정어리몰에서 숙취해소제, 건강음료, 레디큐 소개해드렸는데요. 연말에 혹시라도 술자리 있으신 분들 이거 챙기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숙취해소제지만 그냥 건강음료로 드셔도 좋습니다. 우리 패널분들 드셔보세요. 이거 레디큐가요. 커큐민? 이게 강황에 있는 성분인데 열대과일로 이렇게 또 해가지고 아주 좋아요. 괜찮죠? 뭐 망고 향이 싹 나네요. 네. 이게 되게 맛있는데. 좋아요. 이거 그냥 건강 음료로 드셔도 좋습니다. 예, 오늘은 아우 다 알았어요. 숙취 음료를 먹으니까 어제 술도 안 먹었는데 술 먹은 사람처럼 소리를 내게 되네요. 이거를 드시고 술 마셔야 되겠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 주불리 김병주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아니 그 책상 위에 꽃은 무슨 꽃이에요? 오늘이 제 개인적으로 매우 뜻깊은 날입니다. 제가 그러세요? 오늘로 방송 40년을 맞는 날입니다. 와, 40년. 예. 야, 대단하시네요. 감사한 것은 이제 네. 1985년 12월 16일 KBS 기자가 돼가지고 85년. 와, 네, 지금까지 네. 하루도 안 쉬고 네. 계속 방송을 해온 것이 와. 감사하게 생각하는 그런 날인데 네. 우리 김병주 저도 꽃을 의원님은 사왔어야 되는데. 아니요. 군에 계신 것은 몇 년이었어요? 군복을 입은 횟수가 39년이었습니다. 39년. 육군 사관학교 포함해서. 사관 생도 때 네. 입은 거 생도복부터 해가지고 39년. 네. 1년 부족하네요. 40년이면은 진짜 강산이 4번 변하는데 85년도
부터 그렇죠. 그때 아주 제가 중2 시절이었는데 그때 우리 백운기 앵커로서 유명했잖아요. 늘 믿음이 가는 방송 돌아보면 네. 참 부끄럽고 네. 내세울 거 하나도 없는 그런 네. 시간들이었죠. 네. 지금 또 유튜브 방송으로 또 이렇게 전환해서 해서 성공하시는 분 많지 않은데 왜냐하면 앵커 출신들이 유튜브에 성공하기 어려워요. 틀에 잡혀 있어서 모든 말을 기승전결하고 막 틀에 잡혀 있잖아요. 기존 그런데 이제 틀을 깨고 유튜브에도 성공하고 계셔서 아이고 40주년 정어리 선물 드려야겠네요. 구독자 해주셔가지고. 시청자 여러분 우리 백운기 선생님 40주년 선물은 구독으로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도란들은 구독 좋아요 예. 좀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정어리몰에서 또 많이 또 구매해 주시면은 좋겠네요. 39년 군 생활을 마감하면서 어떤 생각 드셨는지 제가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저는 39년 연합사 부사령관 마치고 하면서 처음에는 막막했는데 제가 비전을 다시 세우니까 가슴이 뛰더라고요. 비전을. 네, 제가 사실은 남북 통일에 대한 비전, 한반도 평화에 대한 비전을 중2 때 갖기 시작하면서부터 육사일과 군생활을 계속했는데 저는 사실 육군 참모총장을 가고 싶었어요. 그렇겠죠. 육군이 50만 대군이니까 2년 정도 임기를 한 100만 명의 우리 젊은이들을 교육 훈련시키잖아요. 그래서 젊은이들을 잘 교육을 시키면은 우리 대한민국 미래가 밝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이제 전역을 5일 후 총장을 못 가면서 5일 후에 전역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좀 막막했는데 그럴 필요가 뭐 있냐. 난 전역 후에도 저는 통일 사업을 좀 하려고 했습니다. 한반도 평화 사업을. 그럼 나가서 방송이나 이런 데 나가서 우리 온 국민을 상대로 제가 갖고 있는 정보를 공유하고 또 통일의 필요성도 하고 안보의 중요성, 평화의 중요성 같이 공유하면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뛰더라고요. 그러니까 빨리 전역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은데 방송은 사실은 좀 다르잖아요. 우리 유튜브하고는 또 다른 세계니까. 그렇죠. 뭐 근데 그런 생각은 들어요. 네. 요즘에는 워낙 이제 직업도 다양하고 기회가 여러 군데로 열려 있어서 그냥 한 길을 쭉 가는 것이 옳다 뭐 이런 것은 네. 제가 뭐 이야기하고 싶지 않지만 어찌됐든 한 길을 쭉 간다는 것은 나름 의미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은 군에 39년간 몸 담으면서 중간에 내가 이 길을 계속 가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할 때도 있었을 텐데 네. 39년 그 군을 계속 갈 수 있도록 지탱해 준 네. 나름의 가치나 철학이 있다면 어떤 거였습니까? 그것은 비전과 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큰 한반도의 평화, 남북 통일. 저희 세대는 저는 그것이 시대적인 가업이라고 봤기 때문에 그것이 흔들릴 때마다 잡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표와 비전이 뚜렷하니까 가다가 잘못 가도 다시 원위치하고 가다가 딴 길로 새다가도 원위치하고 예. 이렇게 됐던 것들은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런 비전을 같이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백운기 선생님도 아마 방송을 통해서 사회에 기여하는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실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네네. 우리 김병주 의원님 뵐 때마다 저렇게 반듯하게 네. 군 생활을 이렇게 해온 분들이 계셔서 우리나라가 그래도 지켜졌다 네. 생각하는데 검찰도 우리가 이제 정치 검찰 되면서 검찰이 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군 내부에도 윤석열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참 정치 군인들 몇 명이 이렇게 좀 망친 거다. 그런 생각이 그렇습니다. 들더라고요. 지금 정치 군인들이 군을 완전히 망친 거죠. 예. 네네. 네. 사실 군인들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목숨을 바친다라고 매일매일 다짐하는데 불의의 이런 비상계엄, 불법적인 비상계엄 여기에 한 걸 못한 것은 진짜로 뼈아픈 지점이죠. 네.
만도리님, 김병주 의원님 민주당의 큰 인물이십니다. 경기지사 출마하시더라도 국방통일 외교안보 분야의 많은 노하우 국민들 위해서 힘써주세요. 그렇게 격려 문자 주셨고요. 어느 날 갑자기님, 사성장군 계엄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우리 사회에 한방 주시고 내란 척결하고 화이팅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어제 이제 내란 특검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종료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분들이 좀 아쉽다, 미진하다 네, 그렇죠. 이런 느낌을 갖는데 네. 왜 그런 아쉬움을 갖는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사실 나름 성과는 있었지만은 아쉬운 점이 많죠. 어떤 점이 가장 아쉬우셨나요? 지금 수사가 내란의 전모를 잘 밝혀주기를 원했는데 너무나 그 부분적인 것만 밝혀줬죠. 밝히기 쉬운 거 성과 위주로 밝힌 것 같아요. 이번에 전국 비상계엄이었지 않습니까? 전국 단위의 비상계엄이었는데 계엄군이 침탈한 국회라든가 선관위 위주 그리고 국무회의 정도만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란의 주불은 잡혔지만은 잔불들이 많았고 내란의 주불이 안 잡힌 데도 있어요. 그것이 이제 예를 들어서 사법부, 조희대 대법원과 사법부가 통째로 사법권을 넘기려고 했던 정황들이 있는데 손도 못 댄 거고요. 그리고 내란의 동조 정당인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지금 여러 가지 내란과 한몸통이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수사가 제대로 안 된 거고 또 전국 비상계엄 속에서도 지구계엄사령부나 지역계엄사령부에 대한 수사는 전혀 안 이루어졌고 또 내부적으로 들어가면은 실제 계엄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북한 도발을 유도한 것은 됐는데 그것이 북한이 응하지 않으니까 비상계엄 후에도 그 조건을 만들려고 했던 정황들 문제 제기를 많이 했잖아요. HID나 불행요원 또는 오비들을 활용해서 청주 기지를 폭파하려고 했다. 사드 기지를 폭파하려고 했다. 대기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거고요. 그래서 그리고 김건희가 분명히 관여가 돼 있을 텐데 김건희에 대한 관여 정도. 왜냐하면 김건희 관여 정황들이 여인영 방첩사령관 메모 한 달 전에 12.3 비상계엄 한 달 전에 만든 메모 속에 체포명단에 최재형 목사가 들어가잖아요. 최재형 목사를 열 수 있는 사람은 김건희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런 거부터 해서 12.3 내란 전날하고 그 다음날 그 조태영 국정원장과 문자 보낸 것도 있고 조태영 원장과 문자 보낼 일이 뭐가 있겠어요. 내란과 관련되는 거나 안보에 관련되는 거일 텐데 그 영부인 입장에서 안보가 뭐 그러니까 그런 정황들이 속속 있는데 단순히 거기 윤석열 부부 측근에 있었다는 말 믿고 부부싸움 한 것만 믿고 면죄부를 주지 않았나 싶어서 아쉬움이 많죠. 그래서 축구로 따지면 저는 이제 전반전 끝났다. 후반전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종합특검이 꼭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도 이제 종합특검 추진 의사를 확실히 밝혔지 않습니까? 한번 들어보고 갈까요? 국민께 약속드렸듯이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3대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내란 의혹에 대한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해야 합니다. 당정대가 원팀으로 똘똘 뭉쳐 남은 의혹까지 철저히 밝혀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확실한 내란 청산을 위해 내란 전담 재판부 역시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입니다. 위헌 논란이 없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설계하겠습니다. 이제 확실한 입장을 밝혔는데 일단 종합 2차 특검은 어떤 것들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2차 종합특검의 초점은 아까 내란 수사 3대 특검에 대해서 미진한 분야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최혜병 특검에서 또 미진한 분야가 이미 종료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일단 뭐 외압이 윤석열이다 확실하게 임성군 구병노비에 대한 실체
경로설의 실체가 전혀 안 밝혀진 그 분야를 밝혀야 되고 내란에 대해서는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많은 부족한 분야를 해야 되고 김건희 특검이 28일 날 종료되거든요. 그래서 김건희 특검에도 지금 여러 의혹들이 많았는데 제대로 수사가 안 이루어져서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 근데 왜 종합특검이 필요하냐 하면요. 지금 내란 특검이 끝나고 나서 수사권이 어디로 가는가? 민간 분야는 국수본, 예. 경찰이 통제는 국수본으로 가고 군과 관련된 수사는 국방부로 가서 다행히 안규백 장관이 특별수사단을 편성했잖아요. 근데 이게 따로 수사를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다 연관되는 거거든요. 국수본은 군인 수사를 못해요. 군대에서 운영하는 그 수사단은 민간 수사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번 비상계엄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연결되어 있는데 따로따로 하다 보면은 제대로 규명을 또 못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종합특검이 필요한 것이고 또 하나는 국수본 따로 국방부에서 하는 수사단 따로 하게 되면은 국방부나 경찰 통제는 대통령이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하면 전부 또 정치 공세로 몰아갈 겁니다. 야당 죽이기 또는 해서 정치 공세로 몰아가다 보면은 수사가 정치의 어떤 정쟁의 도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종합특검을 만들어서 거기서 독립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특검이 끝나자마자 2차 종합특검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6개월간의 특검이 뭔가 좀 미진했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는 것인데 네, 그렇죠. 네. 그러면 김병주 의원님 보시기에는 무엇 때문에 미진했다고 보십니까? 이게 뭐 어떤 한계가 문제가 됐다고 보십니까? 저는 두 가지라고 봐요. 일단 내란에 대한 관점이 너무나 온도 차이가 있었다. 내란에 대한 관점은 아주 중차대하잖아요. 과거로 따지면 역적죄입니다. 나라를 훔치려는 역적 무리들의 역적 사건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5,000년 역사를 유지한 거 뭐겠습니까? 역적에 대해서는 특별수사단이 편성되고 특별재판관이 편성되고 필요하면 영의정도 하고 왕의재판관까지 할 정도로 중차대한 일로 보고 3조까지 멸했잖아요. 법정 최고형을 했기 때문에 내란이나 이런 역적 사건들이 줄어든 거고 국가가 유지될 수 있어.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사건인데 내란 특검 지난번에 만났을 때 보니까 그렇게 중차대한 인식이 부족한 거예요. 일반 형사 재판보다는 중요하다. 겨우 사초를 쓰는 심정. 사초가 아니라 목숨 걸고 이거는 척결해야 된다는 의지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란에 대한 관점의 중요도가 사실은 보통 우리 국민이 느끼는 역적질하는 이거는 중차대하고 느끼는 거와 온도 차이가 있으니까 의지가 또 약한 거죠. 의지가 약하다 보니까 이번에 보십시오. 내란 특검에서 검사하고 수사관 편성이 역대 최고로 많이 편성했어요. 260명이나 했습니다. 이걸 6개월 수사한 거예요. 그런데 수사 발표를 보고 저는 솔직한 얘기로 많이 실망스러웠는데 수사 결과가 어느 정도였나 하면은 우리 민주당에서 저하고 박선원 의원을 비롯해서 몇몇 의원들이 청문회 때 국방위에서 이걸 밝혔던 내용의 얼개에서 조금 더 나갔어요. 문제 제기하고 밝혔던 내용이 많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짜집기 해서 이걸 얼개를 한 정도고 거기에서 문제 제기했던 수많은 건들도 안 한 거예요. 지금 예를 들면은 오비들이 실제 임무를 받고 청주공항을 폭파한다. 이런 것들도 다 제보를 받아서 증언을 하고 했었는데 밝혀지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은 거죠. 네. 사법부 긴급 회의를 했다. 이것은 분명히 계엄 사법부를 만드는 것이다라고 제가 지금 5주째 이런 시위하면서도 얘기하는데도 그런 의지가 약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4주 전쯤 내란 특검을 방문한 적이 있었죠. 그때는 내란 특검 우리 민주당 대응위원장 자격이었고 3대 특검 대응위원회 위원들과 같이 가서 사법부 조희대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
바로 압수수색해라. 왜 그때 간 시점이 12월 3일 2주 전이었는데 12월 3일 지나면 통신기록 다 삭제된다. 압수수색부터 해서 통신기록 확보해야 된다. 조의대하고 법원행정처장이 뭘 통화했는지, 뭘 지시했는지 그런 것들을 밝혀야 되잖아요. 그런데 본인들 하는 얘기는 우리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면은 결국 판사들이 허락을 하는데 그 압수수색 영장 발급해 주겠느냐 대법원. 그래서 내 답답해서 거부당하더라도 해라. 당신들 뒤에는 국민이 있다. 그렇죠. 거부당하면 국민들이 분노해서 일어날고 힘을 실어줄 테니까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의지들이 약한 점이 있었죠. 그래서 그때도 조금 역시 검사나 이런 줄 같은 경우는 이런 모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법적인 기준으로만 보지 국민의 법 감정 이런 것들 또 내란의 중차대한 이런 것들이 좀 약하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내란을 했죠.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다르면서 의지가 부족했던 것이 네. 좀 부족했던 첫 번째 이유고 그렇죠. 두 번째는 또 어떤 것이 한계였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조사를 쉽게 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만 타치한 거예요. 성과 위주로. 예. 사실 이번엔 전국 비상계엄이었고 계엄사령부가 만들어지면은 그 밑에 우리 군사령부 밑에 군단 사단처럼 지구계엄사령부가 있고 그 밑에 지역계엄사령부가 있는데 이것이 핵심이잖아요. 여기서 행정부와 사법부를 통제하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기서 각 지자체장들이 또 협조한 지자체장들이 많은데 지금 문제 제기를 많이 했는데도 수사가 안 이루어진 거고 성과 내기가 어려운 것. 또 사법부 조의대 대법원장 예를 들어 수사하고 해야 되는데 그 벽에 부딪히면 본인들이 성과 못 낼 수 있잖아요. 아예 수사조차 안 한 겁니다. 질문지 몇 개 보내갖고 받은 정도. 그걸 믿고 그냥 한 정도. 그리고 김건희하고 관계에서는 김건희하고 윤석열 측근에 있었던 사람이 뭐 부부싸움을 했는데 김건희가 뭐 욕하더라. 그래서 김건희한테 면죄부 주는 웃지 못할 일이 일어난 거죠. 네. 최강 불곰님, 의원님 넥타이 바로 잡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 이번에 이제 발표한 내용 중에 윤석열 비상계엄 모의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일찍 2023년 10월쯤으로 이제 추산을 했는데 그때부터 계엄을 준비했던 것으로 이렇게 보지 않았습니까? 네. 그 부분은 동의하십니까? 네, 저는 그 시점이 대통령 되자마자 이번에는 그 분야는 동의합니다. 제가 대통령실이 국방부 건물을 뺏어서 들어갔을 때부터 문제점을 제기했잖아요. 그때도 제가 계엄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취약하다라고 구조상 얘기를 처음에 대통령실 옮길 때부터. 네네. 그때는 두 가지 다 관점이었어요. 진짜 구테타가 일어나면은 대통령 장관 합참의장 군령권의 3인자가 밤낮으로 같은 지역에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만 억류시키면 구테타가 성공하기 쉽다. 역으로. 그다음 대통령이 군인들과 같이 있다 보면은 이상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군의 인사도 좌지우지하고 그래서 김용현 경호처장 손에 모든 것이 움직여질 수 있겠다라는 그때도 문제 제기를 많이 했었죠. 그리고 또 서울의 봄 영화 나왔을 때도 그거 봐라 구테타에 취약하다 하고 국방위에서도 제가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미 구테타가 잉태됐다는 걸 이번 특검에서 얘기했잖아요. 거기 윤석열이가 대통령실을 군사기지 안으로 들어가면서 군인들과 밀착되고 그러면서 좀 구테타, 친위 구테타에 대한 어떤 분위기가 무르익기 시작했다. 그리고 22년 11월에 국민의힘 지도부하고 만찬장에서 나에게는 비상대권이 있다. 총으로라도 싹 총살당하는 한이 있어도 반대 세력들 싹 제거하겠다.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저는 한몸이라고 보는 것이 지도부에서 이미 비상계엄 윤석열 입으로 얘기했잖아요.
그럼 그걸 막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비상계엄 경고했을 때 뭐라 했나요? 한동훈도 마찬가지고 뭐 괴담이다, 음모론이다, 그 증거를 달라, 그렇게 하면서 방치됐던 거죠. 그러니까 발표에서 국민들을 거기에를 갸우뚱했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진작부터 준비했다. 이제 그렇게 보면 총선 보궐선거 이런 데에서 계속 참패를 했는데도 바뀌지 않는 모습이 무엇 때문인가? 이제가 결국은 내란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정권 연장하면은 뭐 그런 거 저도 상관없어 이런 생각을 했으니까 그랬을 거다라는 것은 이해가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트리거가 그러면 과연 뭐였냐? 네. 이 부분에서 확실하게 특검이 국민들을 납득시킬 만한 부분을 내놓지 못하니까 그렇죠. 국민들이 좀 미심쩍단 말이에요. 네. 그냥 단순히 정권 연장, 권력 독점 이렇게 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오랫동안 모의했다? 그렇게만 보기에는 우리가 맨 처음에 생각했던 부분이 그거잖아요. 윤석열 개인이 저지른 죄, 네. 김건희가 저지른 죄 이런 것을 일거에 덮기 위한 부분일 거다. 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다른 데서 이유를 찾으니까 이게 트리거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내란 특검이 아주 미진한 거죠. 제가 지난번에 여기 백운기 정어리 TV에서도 지난주 다뤘지 않습니까? 트리거가 왜 이미 윤석열은 대통령 되는 순간에 왕이 되고 싶어서 장기 집권의 시나리오를 자기 구상을 했을 거고 그 방법이 비상계엄이었는데 시점을 왜 그 평온한 12월 3일 날 했느냐. 그때 정치적인 코너에 명태균 게이트라든가 최혜병 특검에 대한 국정조사 등등이 맞물려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그 시점을 잡은 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김용년의 탄핵 얘기했지 않습니까? 김용년 장관을 탄핵 얘기가 그때 나왔기 때문에 탄핵이 되면은 한 4, 5개월 또 임무 수행을 못하니 계엄을 못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트리거에 대한 정확한 그것을 했었어야 되는데 아이고 넥타이가 보니까 이제 좀 낫네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대로 못 밝힌 거죠. 네네. 네. 지금 이제 재판을 하다 보니까 군 관련된 사람들 증언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이제 이진우가 나와가지고 뭐 구중궁궐 얘기하고 네. 또 한동훈 얘기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이진우는 어떤 자입니까? 이진우는 제가 알기로 군에 있을 때 아주 고지식해요. 융통성이었고 고지식하고 그리고 그 아버지도 이제 군인 장성 그렇습니까? 출신이에요. 무인 집안이죠. 그리고 그 아버지도 이제 아마 극보수일 것 같고 추측건데 그러니까 이제 좀 그 보수적인 아주 이런 극구적인 이런 생각에 조금 젖어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제가 수방사에 그때 12월 6일 날 방문해서 인터뷰할 때 그때도 곽종군하고 온도 차이가 있더라고요. 곽종군은 진심 어리게 반성을 하고 좀 하려고 국민께 사죄도 드리고 같은 사죄라도 사죄 드리고 또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했는데 이진우는 나는 명령에 따랐을 뿐이다. 대통령의 명령이 불법적이라고는 상상을 못했다.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사과하라니까 국민께 사과한 것이 아니라 그때도 보면은 우리 부대원들한테 죄송하다. 곤란을 겪게 해서 그래서 국민께 사과하라 했는데 그런 진정 어림이 좀 부족했고 그랬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그래도 많은 증언을 했어요. 뭐 윤석열이가 지시했고 뭐 위치 어디냐 확인하고 뭐 등등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태도가 계속 바뀌잖아요. 그래서 좀 더 초기보다도 점점 극우 쪽 윤석열 편 쪽으로 이것이 어떤 요인에 의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생각이 뒤집고 지금 재판에 나와서도 자기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나도 안 하고 윤석열 인간적으로 이해간다 뭐 외롭고 뭐 어떻고 뭐 그리고 술이 취해서 뭐 어떻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아니 그리고 뭐 4명이 한조가 돼서 끄집어내라. 네. 이게 자기가 한 얘기인데 윤석열이 그런 지시를 했는지 어쨌는지도 모르겠다 막 또 이렇게 얘기를 또 한단 유리하게 말이에요. 그때 뭐 80여 통의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1분 뭐 40초인가 한
그 1분 몇 분 만에 계속 통화가 여러 번 이렇게 하기 때문에 기억이 혼란이 간다 하고 또 말 바꾸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지금은 이제 자기에게 좀 유리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지 몰라도 철저하게 조금 저쪽으로 윤석열 측으로 경도가 돼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김현태거든요. 707 특임단장. 기자는 그 뒤로 이렇게 뭐 완전히 헷가닥 하니까 좀 이상한 친구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는 그 안기령 부대변인 총기만 이렇게 뺏고 이런 것이 연출된 거다, 뭐 고도로 훈련된 뭐 이런 스킬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이제는 왜 이러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참 군인 출신으로 창피스럽죠. 예. 그 대령 정도 되면은 진짜로 그리고 최정예 707을 지휘하던 부대장인데 말 바뀌기도 하고 지금은 완전히 말 바꾸는 수준이 아니라 본인이 음모를 하고 있잖아요. 공작 안기령 그 연약한 안기령 보고 마치 하장을 하고 뭐 카메라를 데리고 와서 연출을 했다고 하느니 총을 잡고 하는 거 보니까 크리티컬 하는 기술로 뺏으려고 했다. 참 말도 안 되는. 그리고 그 뒤에 경호원 뜬팔 경호원 둘이가 있었고 707 요원조차도 위압감을 느꼈다. 707이 세상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정해야 된 부대고 총도 있고 다 있는데 덩치 큰 비무장한 사람의 위압감을 느낀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고 있는 거죠. 부족한 친구예요. 그리고 이미 뭐 파키스탄인가 가려고 하다가 이제 안 됐잖아요. 그리고 원래 막 뭐 이렇게 뭐 출세 지향주의로 이렇게 하다 그러면 지금은 다 밝혀졌는데도 그렇게 헛된 곳에다가 정신을 두고 있는 게 이해가 안 되고 저는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이제 물론 우리가 아까도 정치 군인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군이 이렇게 쭉 이어져 오는 근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우리가 장군을 영어로 제네럴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제네럴이 일반적인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네. 제가 한번 봤어요. 왜 장군을 제네럴이라고 할까? 네. 그것은 일단 장군이 되면 장군은 특정한 병과가 없는 거죠. 없죠. 네네. 모든 부분을 다 알고 관리를 하고 통화를 해야 장군 자격이 있어서 장군을 제네럴이라고 부른다면서요? 그렇죠. 네. 지금 병과 보병, 포병, 뭐 기갑 이렇게 해서 자기 주특기 분야의 최고 정점은 대령입니다. 그리고 대령을 넘고 장군이 되면은 모든 병과를 아우르는 모든 걸 해야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해서 장군을 제너럴이라고 하고요. 미국에서는 상징적으로 대령 계급장이 우리는 무궁화 세계인데 미국은 독수리예요. 왜 독수리냐 하면은 동물 중에서 새를 포함을 가장 높이 올라가는 것이 독수리인 겁니다. 그래서 그 생명체가 올라갈 수 있는 최고 그 분야는 독수리고 장군은 별이잖아요. 하늘에서 모든 것을 다 관장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해서 장군 제너럴이 되는 겁니다. 그럼 저는 포병 출신인데 포를 전문으로 하고 그래서 미사일 포병에서 있는데 장군이 되는 순간에 포병은 없어지면서 기계화 보병사단장을 하고 일반 군단장을 해요. 그리고 육해공군을 지휘하는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하고 또 미군들까지 지휘하는 모든 걸 다 아울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제너럴은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병과장이 통상 대령입니다. 대령까지는 그 병과에 이렇게까지 올라가는. 네. 김현태 보면서는 그래 그건 너 한계다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죠. 네네. 참 아니 그리고 좀 거기도 육사 출신이라고 그러던데. 네. 믿어져요. 그러니까요. 네. 상식적으로 그 연약한 여성이 크리티컬한 기술로 훈련받은 707 대원의 총기를 탈취하려고 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라고 짓거리는 건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안기령 대변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총에 이런 개념이 없으신 거죠. 그래서 총꽂을 잡고 보통 군에 갔다 왔던 우리 그 분은 그거를 잡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잡을 수도 없고 총구를 원래
사람을 향해서 대는 것도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요. 엄청나게 혼나지 않습니까? 그럼요. 총구도 항상 그 사람 쪽으로 예. 못 되게 하고 거기에 왜냐하면 그만큼 위험하잖아요. 거기에 혹시 위험하니까요. 실탄이 오발될 수도 있는 거고. 오발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안기령 대변은 용기 있게 그런 걸 잘 모르니까 총구를 잡으려고 그 하고. 부모님은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철렁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때 끝나고 나서 안기령 대변인한테 왜 그랬냐니까 그런 개념이 없더라고요, 솔직히. 그리고 분노가 막 치밀어서 막아야 된다는 마음에 이렇게 몸을 던져서 막은 건데 뭐 마치 크리티컬한 기술로 총을 뺏으려고 했다는 투로 참 말도 안 되는 저희 집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참 말도 안 된다고 무슨 연약한 여자가 안기령 그 체구도 적잖아요. 그런데 전혀 모르고 그리고 그날 따라 또 그 가죽으로 된 상의를 입었다고 마치 연출해서 참 모르면 용감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예. 모르니까 맞아요. 정확한 표현이네요. 모르니까 용감하게 그렇게 총구 잡고 막 하는 거죠. 네, 네. 네, 용기 있게. 예. 네. 참 그런데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하여튼 빨리 좀 정리가 되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많이 좀 국민들을 걱정하게 합니다. 네. 요즘에 지금 1인 시위 계속하고 계시죠? 네네. 최근에 충돌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지금 1인 시위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이제 법원에서. 네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국회의사당 앞에 국민의힘이 텐트를 치고 농성을 하고 있어요. 그 맞불 작전으로 제가 그 1인 시위 국민의힘이 만들어 놓은 천막 그 농성장 옆에서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국민의힘 농성은 뭐냐? 우리 민생법안하고 내란 척결에 관련된 법을 막기 위해서 얼마 전에 필리버스터 했잖아요. 예. 1차. 다음 주 또 할 거예요. 그걸 막기 위해서 안에서는 필리버스터로 밖에서는 텐트를 치고 농성을 하는데 농성 텐트 친 수준이 글램핑 하는 글램핑장 같은 예. 난로도 한 2개 설치해놓고 TV까지 갖다 놓고 호화 농성을 하고 있고 이것도 밤에는 안 하고 휴일날도 안 하고 그래서 제가 옆에서 처절하게 그 국민의힘 해산까지 외치면서 1인 시위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저한테 시비를 자주 걸어와요. 첫날은 그 당직자로 보이는 그 국민의힘 당 와서 제가 내란 척결 필요하다 뭐 그래 필리버스터의 문제점 막 얘기하고 있으니까 와서 이상한 소리 한다고 또 방해하고 있고 예. 어저께는 국민의힘 의원이 한 명 와서 난데없이 갑자기 뭐 쇼한다고 그러면서 자기하고 뭐 무슨 토론을 하자고 자다가 봉창 뚫린 또리를 하면서 예. 저한테 방해를 하더라고요. 네. 그 국민의힘은 도대체 뭘 바라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또 보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계속 떠들어대는 김민수 같은 사람을 소통위원장을 시키고 네. 또 장해찬 네. 그런 사람을 또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으로 시키고 이거 어떻게 가자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극우의 길을 가고 있는 예. 거죠. 점점 장동혁은 아마 본인이 그 정치적인 기반이 약해서 그런지 몰라도 극우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점점 극우의 길로 가고 있다. 저는 국민의힘을 스스로 자멸의 길로 장동혁이 끌고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예. 네네. 그러니까 극우 세력들을 주요 자리에 포스팅하고 계속 그러고 있죠. 네. 그래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지금 반발이 많지 않습니까? 예. 네네. 참 그런 거 보면 선거를 포기를 한 건가 아니면 무슨 다른 꿍꿍이 속이 있는가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요. 아마 다른 꿍꿍이 속이 있지 않겠습니까? 뭘까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극우라도 자기가 확실히 지지를 받으면은 예. 나중에 상황이 좋아지면 그걸 가지고 좀 확대하려고 하는 자기 정치적인 속셈도 거기 있을 것 같고 예. 또 윤석열과 이미 극우 쪽에 물들어 있을 수도 있죠. 정상적인 사람들도 이상하게 그쪽에 가면은 물이 그렇게 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네.
하여튼지 그런 거 보면은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기도 하고. 네. 김민수 최고위원도 제가 전에 2년 전인가요? 언제 방송을 같이 한 적이 있었어요. 예. 그때는 되게 합리적으로 제가 봤거든요. 아이고 잘못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 지금 보니 완전 그렇죠. 구구의 정상 아닙니다. 예. 그럼 그때 완전히 예. 그랬네요. 네. 정상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완전히 그렇게까지 변할 줄 몰랐죠. 이제 지방선거 국면 이제 접어들면 우리가 그 얘기 많이 할 텐데 서울시장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정원호 구청장 한번 이렇게 띄워준 뒤로 지지율이 팍팍 올라가지고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보니까 오세훈 시장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질르더라고요. 네, 네. 언제 김병주 의원님 한번 좀 이재명 대통령이 띄워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경기도는 그렇게 안 하실 것 같은데요. 서울시는 원체 우리가 그 오세훈 시장을 이겨야 되는 그거 지형이 호락호락하지가 않으니까. 근데 뭐 이재명 대통령께서 저는 뭐 다른 목적보다는 예. 지자체장 출신으로서 지자체장으로서 잘하니까 그걸 칭찬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요즘에 이제 업무 보고 받는 거 가지고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준비가 잘 돼 있는 사람 또 뭐 엉망인 사람들 다 나오는데 저는 그 인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인가? 네. 아니 그렇게 뭐 아무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그 자리에 있는지 참 한심했는데 네. 본인이 그렇게 잘못해서 그랬으면 반성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제 오히려 네. 뭐 대통령이 마치 자기를 오히려 공격하기 위해서 그런 것처럼 막 포장을 하면서 대통령이 방법 다 가르쳐줬다. 이제 이렇게 하면 완전히 공항이 마비된다. 막 이렇게 적반하장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로 기관장들은 디테일에 강해야 되거든요. 예. 현장에 항상 문제와 답이 있는데 그냥 AM하고 사무실에서 펜대만 굴리고 있으니까 그 모양입니다. 예. 현장에서 일어나는 엑스레이에서 예를 들어서 달러 100불짜리 규정 어기고 가지고 가는 거 투시가 되는지 이런 거 다 확인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안 하고 질문하면 아싸리 그거 확인을 못했는데 확인해서 보완하겠습니다 하면 됐을 텐데 그러게 말이에요. 말을 별별 돌리면서 뭐 어떻게든 나중엔 결국은 모릅니다잖아요. 예.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그런 거거든요. 사람이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모르는 게 있으면 그거까지는 확인 못했는데 확인해서 추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든가 또는 뭐 보완하겠다 하면 되는 건데 그렇게 빌빌 돌리고 나중에는 또 본인이 창피했는지 또 역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잘못을 자기 자신에게 찾으면 발전하는데 실제 소인배들은 늘 밖에서 원인을 찾죠. 그거 자기 모르는 것도 마치 공격당했다느니 뭐 방법을 가르쳐 줬다느니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진짜로 제대로 된 공직자의 자세가 아니죠. 그런 자세면 빨리 사퇴하는 게 좋죠. 예. 오늘도 이재명 대통령이 그 국무회의에서 탁월한 성과 내는 공무원한테는 파격적인 보상을 하겠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대통령의 새로운 방식이 공직사회를 바꾸는데 상당히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이재명 대통령 되고 가장 큰 성과가 공무원 사회가 일하는 분위기가 됐다. 저렇게 질의하고 질문하고 하니까 장관들부터 기관장들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겠어요. 이제 대충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 대표 시절에 최고위회의 엄청 많이 하면서 엄청 질문 많이 하세요. 그리고 뭐 지시하신 거 있으면은 바로바로 또 그 리액션 반 확인해서 보고하고 또 안 되는 걸 안 되는 거다 또는 뭐 이런 걸 했을 때 좋아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때 계엄 12.3 비상계엄 딱 터졌을 때도 제가 딱 전화했으니 바로 질문하잖아요. 대통령 비상계엄입니다. 지금 위험하니까 빨리 그 비상계엄입니다. 딱 했더니
비상계엄 왜 했대요? 먼저 묻는 겁니다. 저도 모르잖아요. 아이고 대표님 아직 그거 저도 모릅니다. 이 미친놈들이 왜 했는지 모르니까 어쨌거나 그건 차후에 확인해서 제보고 드릴 테니까 지금 위험하시니까 빨리 집을 이탈하시고 국회로 오십시오. 지금 가반 의석을 넘겨서 비상계엄 해제해야 됩니다 했더니 저 걱정해서 그때도 김채고도 위험하니까 빨리 집을 이탈하세요. 그때 그 각 위중한 시기 아주 촉박한 시기에도 비상계엄 왜 했대요 묻는 거예요. 그럼 저처럼 모르는 거 있으면 나도 모른다 나중에 차후에 확인하겠다 하고 나중에 이제 확인되는 대로 계속 보고를 드리고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그때 뭐 인천공사 그분은 뭐 완전히 빌모로 모른다 하면 되는 걸 가지고 그렇게 어렵게 접근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보면은 참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재명 대통령 보여주는 거고 윤석열이 반면교사로 보여주는 거예요. 리더가 어떻게 하면은 나라를 망해먹을 수도 있는가 하는 것을 윤석열이 반면교사로 보여주는 거죠. 보면은 술만 처먹었어요. 그러니까요. 술만 처먹었어요. 제가 군에 있을 때 우리 부하들이 질문 리더십에 저는 질문 리더십을 많이 했거든요. 질문 리더십. 네, 질문 리더십. 질문을 지금 대통령님처럼 질문을 하면은 부하들이 엄청 훈련을 많이 해요. 답을 해야 되니까 알아야 되고 공부를 하거든요. 그리고 스스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았을 때 행동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에 상관에 준 해답은 그냥 일시적이지 스스로 답을 찾도록 저는 끊임없이 질문을 많이 유도하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의 저런 업무 보고 때 스타일 되게 긴장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게 만들고 디테일에 강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대한민국 전체 수준이 공무원 사회가 올라가리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불리의 손자병법 민주당 김병주 의원님과 함께 했습니다.